역전세난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 궁금할 거예요. 전세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전세가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떨어지다 말 것이다. 지금은 뭐 집주인이 여월세를 주고 있는데 나중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혹은 봤을 때 아직은 전세가율이 괜찮다, 그래도 완전 깡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를 봐야 된다. 전세 자금 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20년, 21년, 길게는 2017년부터 22년 7월까지 2030에게 들려왔던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니까 영끌해라. 근데 요거 굉장히 불안하고, 특히 저희같이 경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분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떨어질 것이고, 지금 너무 거품이 많이 낀 집값보다는 저렴하게 나올 것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정상화돼서. 그러니까 기다리신 분들이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전세냐 월세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합리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유튜버들은 뭐라 그래요? 월세 살면서 보증금 아껴서 투자해라. 그런데요, 대출을 잔뜩 받으시는 분들은요, 의미가 없죠. 월세를 더 많이 내느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데 빚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사실상 따져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전세를 살면서 이자 내서 월세보다 저렴하게 살자,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자가 낮아지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전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4억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뭐 월 이자가 100만 원이었다면 월 이자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5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한 80만 원 낼 수 있던 사람은 요 가격엔 못 들어가도 요 가격엔 들어갈 수 있죠. 수요가 늘어났는데 전세 물량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할 정도였냐?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폭등한다. 그래서 전세가 올린 거고, 전세가를 올리니까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죠. 특히 2030 같은 경우는 모아둔 돈이 적죠.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금리가 갑자기 튀니까 갚기가 힘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전세자금 보증 가입자 중에서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 변제한 금액이 1727억 원으로. 이렇다는 것은 누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세입자뿐만이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가를 안 돌려준다, 전세를.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갖기 힘들어진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한 이유는 저금리 때문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크죠. 그래서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담대 금리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쓰죠. 그랬을 때 전세가는 떨어진다. 그리고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전세가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전세가가 아직 떨어지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약간씩 어긋날 때가 있어요. 특히 여기는 좀 금리 변동이 없는데도 팍팍 튀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렇게 팍팍 튀는 이유가? 특히 이전에는 뭐 크게 연동은 안 돼 보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요, MB 정부 때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될 때마다 금리는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럴 때 확 튀죠. 왜냐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럴 때 한 번씩 튀긴 튀지만 결국에는 금리를 따라가죠. 그래서 금리가 뚝 떨어질 때 상승률이 확 오르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상승률이 뚝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금리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랬을 때 지금 가격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거품이 꼈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죠. 2년 전 집값을 넘은 전세값. 그래서 몇몇 단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집주인들이 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하는 좋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저금리를 이용해서 전세값을 엄청나게 높이고 과거에 샀던 집값 이상으로 집값을 더 높였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순환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임대주택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다 투기꾼으로 몰고 가고,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은 다 거짓이다. 그리고 그렇게 전세가가 꼈던 거품은 저금리 때문이었고 급격히 꼈죠. 그러니까 급격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역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죠. 벌써 2년 전보다 싼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언제예요? 2020년 8월 전세대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2년 10월이죠. 벌써부터 2년 전 가격보다 싼 매물이 속출한다는 뜻은 임대차법 때문은 아니었고, 앞으로 전세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역전세난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보시면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 자, 기준금리가 지금 3%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최소 4% 이상은 올라갈 수 있죠.
올 연말이 3.5니까 예상이 된 게. 그런데 내년에도 아마 더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지금 최종금리를 올해 4.5고 내년에 한 5%까지 올리는데 우리나라 4%도 안 올린다? 말이 안 돼요. 특히 요즘에 상황이 영 좋지 않죠. 오히려 긴축을 해야 되는데 양적 완화를 할 상황이 왔죠. 그러면 주담대 금리는요 지금 좀 억눌러서 억눌린 거지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시기에 전세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러면서 전세가가 쭉 올랐으니까 이러면서 빠지면은 거의 이 시기 혹은 이 시기까지도 전세가가 빠질 수 있겠다. 물론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그랬을 때 전세 수요는 앞으로 계속 줄 겁니다.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줄 것인데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수요 공급의 논리다. 요즘에 수요 공급의 논리 왜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이든 전문가든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온 수요 공급의 논리를 왜 정부는 모르냐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본인들이 쫄리니까 수요 공급의 논리 이야기 안 하죠. 그런데 수요 공급의 논리를 보시면 어때요? 공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공급이 갑자기 확 주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멸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지금 재건축을 열심히 추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왜? 멸실이 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 상승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멸실이에요. 재건축을 하면 이주 수요가 나서 멸실이 나죠. 그러면은 갑자기 수요가 확 생겨난 거예요. 1000세대짜리 재건축하면은 갑자기 1000가구가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순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가를 튀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수요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수 증가는 계속 된다고 하는데 보면 어때요? 본가로 돌아가고 있다. 본가로 돌아가고 있으면 두 가구가 2주택에 살았는데 1주택으로 주는 거죠. 서울 인구는 주는데 가구수는 늘어나요. 1인 가구 늘어난 거는 솔직히 월세 수요나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1인 가구도 앞으로 줄어들 거예요. 월세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2인 이상 가구가 늘어난다. 요게 핵심인데 1인 가구가 엄청 많이 늘어난 이유는 독립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일자리 찾아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버린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죄인이냐 하면서 자식들 1인 가구로 막 분산시키고 나눠서 증여를 하거나 증여성 거래를 통해서 양도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청약을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놓고 가구만 따로 떼어놓은 경우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다. 앞으로 2029년부터 서울의 가구수가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구수 감소는 더 빨라질 것이다. 중요한 건 분위기다. 호가를 올려도 세입자들이 이걸 당연하게 느끼면은 이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첫 번째, 집주인이 2년치 올릴 거 4년치 미리 올린다. 근데 2년, 4년 후에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올리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전세 매물이 줄어서 수요 대비 매물이 늘어난다. 수요도 같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매물이 줄어드는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막상 보니까 매물은 줄지도 않더라. 임대차법 이후에 보더라도 계속 늘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20년 7월 31일 대비보다는 요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요쯤엔 그런 이야기 했죠. 지금이 적다. 그런데 이때는 무슨 시기라고 그랬어요? 물론 요즘에 허위매물 없다는 소리 아닙니다. 아직도 허위매물은 많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판쳐도 제재를 안 하니까 허위매물이 있었지만 9월 21일 요때부터는 허위매물이 싹 다 사라졌죠. 8월 21일부터 과태료 물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매물이 확 줄어든 걸 가지고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거짓말하던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생겨난 일들이 집주인의 눈은 높아졌다. 실질적으로 매물이 쌓이는데 이때도 많았는데 이 많은 매물들을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냐. 가격 경쟁밖에 없다는 거죠. 가격 경쟁을 통해서 서로 전세를 낮추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는요. 지금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까지 올라갈 때가 아닌데요. 전세 가격이 5억에서 10억으로 오르면서 갭투기를 한 거예요. 이때 한 7억 했던 게 전세가 계속 올라가지고 12억, 13억 여기까지 올랐다. 요때 갭투기를 했어요. 얼마 가지고? 2억에서 3억 가지고. 혹은 여기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요. 일단 한 8억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죠. 2억 정도의 자금이. 근데 갭투기꾼들 중에서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 갭투기꾼들은요 대부분 현금 가지고 있으면 한 채 더 사죠. 내가 전세금 돌려줄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갭투기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집을 사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집을 샀고 그러니까 돈 돌려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현금화를 마친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렇게 끄물량에 물린 상황은 아니죠.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 돈 없어서 안 되는 사람들. 지금 입주장에는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입주장에 전세가 안 맞춰져요. 신축인데요. 주변보다 싸게 하는데도
전세가 안 맞춰져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럼 더 싸게 하면 되지 않느냐? 더 싸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격에 전세가 나가주지 않으면 잔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방지턱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전세 가격이 뚝 떨어지는데 한동안 잠깐 멈추는 시기가 생길 겁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전세 가격 내리면 파산하는 사람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요 추세를 막을 수는 없어요. 결국엔 잠깐 방지턱이 생겼다가 다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하락 멈추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랑 또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 그래서 나 이제부터 갭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냐. 100% 몰립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빠질 것이냐. 분석해 주신 게 있죠. 서영수 이사님. 전세시가 총액이 1600조 정도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167조죠. 그러면 한 10%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방 1억 전세 이런 것들 다 떼고서 서울 수도권만 본다면요. 이 정도 가격이 얼마냐. 한 20에서 30%.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고가 전세들. 이런 데가 지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빠지면은 요 금액이 이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면 전세 자금 대출을 갚고 차라리 월세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죠. 자, 전세랑 월세 중에서요. 월세가 더 저렴하면은 전세를 살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전세가 대출을 받더라도 더 저렴한데 문제는 보증금 위험이 크다. 그리고 월세는 저렴하지 않고 원래 비싼데 보증금 위험이 작다. 그래서 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경매 넘어가더라도요. 최우선 순위로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아서 대학력이나 이런 거는 좀 밀리더라도 후순위더라도 선순위 임차인보다 더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전세 보증금은 그건 세 발의 피다. 그러니까 요걸 고려해서 가는 건데 얘가 비싸지고 얘가 저렴하면은 전세 자금 대출 받으면서 남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2년에 걸쳐서 계속 빠질 것이다. 그래서 한 20-30% 정도는 빠질 것이다. 결론 뭐예요? 역전세난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전세 보증금에 대한 위험을 걱정하실 때가 됐다. 특히 전세 들어갈 때 저희가 주의하라고 했던 데가 깡통이나 그 다음에 고대출 전세 요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위험한 건요 다주택자 2주택 정도면은 그나마 안전한 편인데 한 10채, 20채, 30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전세는 매우 위험하다. 역전세가 났을 때 돌려줄 분이 당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런 전세들 최대한 피해서 계약하시고요. 지금은 신규 전세 가격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